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장기 휴전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런 협상은 이집트의 중재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어쨌든 정말 아침에 반가운 뉴스 전해드리게 돼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은요,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은 오히려 투쟁의 강도가 세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강경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예결위원회 회의장을 베이스캠프로 해서 대여 강경투쟁에 나선 건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시작될 정기국회 일정이 차질을 빚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번 정기국회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검토해야죠. 국정감사해야죠. 이렇게 굵직한 일정이 예정돼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예산안 심의가 늦어지면 자동으로 상정되게 돼 있어서 자칫 부실 예산 심의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걱정입니다. 일반적으로 합의가 결렬이 돼야지 강경투쟁으로 나서는 법인데 이번에는 여야 원내대표 간 2번이나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강경투쟁을 한다. 정말 우리나라 정치 언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걸까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커피, 프림에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Nouveau.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오늘도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게 한동안 좀 잠잠했던 막말이 네. 지금 막 그냥 그동안 어떻게 참았는지 모르겠어요. 여의도의 이 막말 막 본물 터지듯이 나와요. 네, 이게 무슨 지금 남부지방에 수해처럼 쏟아지고 있는데요. 글쎄 말이에요. 오늘 이게, 카피가 그래서 하나마나 한 요즘 유행어가 있는데 참 의미 없다, 이런 의미 없는 카피를 하나 드릴게요. 예. 말의 품격입니다. 이거 왜 뭐 의미가 없어요? 올해가 말띠해이기도 하고요. 저도 말띠인데. 그래요? 예, 설날은 뭐 청마의 해 시끌시끌하지만 추석쯤이면 다 잊지 않습니까? 그 말이 그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짐승 말들에게조차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예, 그러길래 말띠 하지 마시고 저처럼 소띠 뭐 이런 거 하면 좋아요. 네. 예. 말 구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두 가지인데 네. 유언비어 문제라고 이제 야당이 네. 주장하는 네. 부분하고 이 말싸움하고 이 두 가지죠 지금. 그렇죠. 예. 크게 보면은 이게 뭐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긴 단식 중인 이제 김영호 씨에 대한 신상 털기. 장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좀 험한 말들의 싸움이고요. 예. 더 심각한 건 이제 여야 간 말싸움인데요. 예. 이게 민의의 전당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예. 물론 몸으로 싸우는 것보다 말로 싸우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최근까지도 몸으로 싸우던 국회 기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말로 싸운다는 의미가 결과적으로 타협, 설득 이런 거 이뤄내라는 대화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이 시정 잡배들처럼 욕설이 난무하는 그런 이 국회를 우리가 바라진 않을 텐데요. 작년에도 뭐 국가기관 대선 개입 또 NLL 정상 대화록 공개 때문에 막말이 많이 쏟아졌었습니다. 그게 연말 연초에 조금 자정되는 듯 하다가 이 세월호 교착 국면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 신경전이 폭발하면서 좀 이 국회의원들의 좀 본질이 드러난다고 할까요? 저질 언어가 국회를 잠식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이게 이렇게 그 말이 험해지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감정이 격양됐을 때나 그렇죠. 아니면 어휘력이 딸릴 때 맞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이 말이 막 나가게 됩니다. 맞습니다. 어휘력이 딸리면 예. 소리가 높아지죠. 그렇죠. 그냥 무조건 소리 지르고 나중에 어휘력 네. 딸릴 때 나타나는 증상이 당신 몇 살이야? 그렇죠. 이거거든요. 그렇죠. 예. 어떤 경우인지 궁금하네요. 근데 좀 얘기를 정리해 볼까요? 네, 간단 정리를 해보면요. 이 지난 연찬회에서는 이 재보선으로 입성한 정미경 의원이 유가족 입장 배려하자 수사권 기소권도 검토할 수 있다. 예, 이런 또 예. 전향적인 얘기를 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어제 모 방송 인터뷰에서는 이제 간접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얘기를 하다가 결국 야당은 국회를 없애버리겠다는 얘기 아니냐. 야당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스스로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김영근 대변인은 반론을 했습니다. 정신 나간 쪽이 어디인가 이런 반문을 했고요. 이 야당 김경협 의원 약간 좀 위험한 발언을 했는데요. 자신의 트위터에 박 대통령에게 어머니의 마음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어머니의 마음은 직접 자식을 낳고 키워봐야만 알 수 있다. 이렇게 써서 큰 무리를 빚었죠. 참 이거는 상식 밖의 얘기라고밖에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인신공격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의 네. 얘기는 정말 이건 그리고 또 이제 야당의 홍은표 의원은 이 김영호 씨 가정사 논란에 대해서 페이스북 글에 정부 여당이 최악의 폐륜 집단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고요. 표 의원이요. 예, 작년에 이제 귀태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예. 올해 이제 폐륜까지 나왔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이런 막말들에 대해서 국회 윤리위 제소나 법적 책임까지 거론해야 되는 건 아니냐 질타를 했고요. 새정치연합 한정혜 대변인은 역으로 전형적인 새누리당의 본질 왜곡 정치다. 이런 이제 말 공세가 자신들이 세월호 유가족과 이 참사에 대해서 노숙자, 교통사고 이런 망언으로 상처 준 일은 벌써 잃었는가 스스로 이 돌이켜보라. 이런 또 질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말싸움이 아주 점입가경이라고 해야죠. 지금 결혼을 하지 않은 골드미스들 그리고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비혼, 있는데 그죠? 그런데 글쎄 국회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저는 잘 뭔가 이제 답답한 심경은 알겠지만 이런 거는 절대 그거는 아니죠. 아니죠. 사실 이거는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뿐만이 그렇습니다. 아니라 뭐 결혼이라는 게 의무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또 저희가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가족 대책위원회하고 저희가 어제 인터뷰를 맞습니다. 했었는데. 저도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재합의한 수용 입장은 지금 일단은 일반인 희생자 가족 대책회의는 받아들이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정치 쟁점화가 되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어제 전 그 교수님이 하신 인터뷰 들으면서 네. 일반인 희생자 가족 대책위도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구나. 맞습니다.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내긴 했지만 예. 크게 분란을 원치 않는다 이런 취지시고요. 하지만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무슨 수사권 기소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현실적이질 않으니 그렇다면 재합의안을 수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 현실적 수용을 밝히셨는데 제가 굉장히 의미 깊게 들은 것은 이 사건이 제발 정치 쟁점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든 야든 다 마찬가지인데 예.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들이 보여서 예. 안타깝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예. 정치 쟁점화가 돼 있는 거죠 지금. 특히 이제 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 담화를 들어보면요. 예. 국회가 실시간으로 민생 현안 입법을 해줘도 부족한 마당에 이 국회로 간 법안들은 하세월이다 이렇게 한탄을 했고요. 이 발언에 대해서도 담화에 대해서도 또 여야는 서로 여 탓이다 야 탓이다 상대에게 이제 손가락질을 날렸습니다. 국회에 또 하나의 공이 날아들었는데요. 바로 이 송광호 의원 비리 혐의에 대한 체포동의안 접수됐습니다. 근데 송광호 의원은 또 멋있는 얘기를 했죠. 동료 의원들에게 누를 끼칠 수가 없어서 불체포 특권을 자기 내려놓고 회기 중에라도 출두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예. 법원은 당신 맘대로 되는 게 아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그럼 결국은 이 체포동의안 처리 때문에 본회의를 열 거냐 문제인데 지금 본회의가 안 열린 게 한 달이 돼 가거든요. 그렇죠. 월요일마다 열린다 하고 계속 무산인데 그럼 이 체포동의안 처리하겠다고 본회의를 열어도 국민들이 웃을 일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사실 국회가 본회의가 안 열려서 국회 사무총장도 공식적으로는 공석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인준을 못 받아가지고. 그렇죠. 모든 게 올스톱이 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지금 야당 총력 투쟁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네. 농성도 하고 전망이 어떻습니까? 이 박영선 위원장 어제 서울시립병원 입원 중인 김영호 씨를 찾았는데요. 네. 거기서 나눈 얘기를 들어보면 김영호 씨는 새누리당이 전향적으로 바뀐다면 미움을 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그분은 그런 얘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영선 위원장이 이게 당신에 대한 사생활 비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우리가 다시 싸우고 있으니 건강을 챙기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전쟁 전야인데요. 바야흐로. 문제는 오늘 이완구 원내대표는 두 번째로 세월호 유가족 면담을 합니다. 저는 이완구 원내대표가 뭔가 한 건 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야당이 교착을 더 풀어내면 힘들어지죠. 지금 총력 투쟁의 명분이 없어지거든요. 예. 이 야당은 저는 벼랑 끝에서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전략도 안 보이고 비전도 안 보이고 답답해 죽겠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강경투쟁은 합의가 안 되고 막 합의가 파행이 되고 협상이 파행이 되고 이랬어야 되는데 네. 두 번이나 합의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강경투쟁으로 나가다 물론 그 의원총회에서는 좀 유보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네. 참 좀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안타깝네요. 그래서 여야는 지금 막말 싸움으로 가고 있고요. 서로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차라리 지금 여유 협상, 여당과 유가족 협상, 예. 여유 협상에 기대를 걸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예. 이렇게 이제 좀 다른 방향 흐름이 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오늘 노래는 어떤 네. 노래 듣고 이게 마무리할까요? 막말들 얘기를 하면서 네. 참 옛날에는 연애 편지도 품격이 있었고요. 그렇죠. 노래 가사들도 다 시였거든요. 느렸죠. 예, 그리고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문세의 시를 위한 시, 말의 품격을 한번 노래로 학습해 보시죠.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인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바람이 불어 꽃이 떨어져도 그대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내가 눈 감고 강물이 되면 그대의 꽃잎도 띄울게. 나의 별들도 가을로 사라져 그대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내가 눈 감고 바람이 되면 그대의 별들도 띄울게. 이 생명 이제 저물어요. 언제까지 그대를 생각해요. 너울진 구름과 언덕으로.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출간과 동시에 정재기에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책 한 권이 있죠. 바로 대우그룹 해체에 대한 비공개 증언이 담긴 대화로 김우중과의 대화, 아직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바로 이 책인데요. 어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열린 대우 특별 포럼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참석하면서 이 책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우중과의 대화의 저자시죠. 그리고 세계적인 명문대학입니다. 이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신장섭 교수 연결해서 15년 전 해체된 대우그룹 그리고 김우중 전 회장 입장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신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여기 가셨었죠? 맞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예, 제가 거기 가서 강의를 했는데요. 그러셨구나. 예. 근데 뭐 여기에 그 대우그룹 계열사 출신 임원들이 많이 그 모임이죠, 이게? 예, 그 대우 분들이 대우 포럼이라고 해서 두 달에 한 번씩 그 강사도 초청해서 얘기도 듣고 예. 그러는데 요번에는 책 출간과 관련해서 특별 포럼으로 훨씬 더 많이 모였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어쨌든 요지가 책도 그렇고 어제 김우중 전 회장이 얘기했던 것도 그렇고 과거에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게 요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잘못된 사실이 어떤 것들이 거죠? 그 주장하시는 바가요? 일단 큰 틀에서 보면 예. 김우중 회장이나 대우그룹은 금융위기의 희생자이지 금융위기를 제공한 주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마치 대우그룹이나 이쪽이 금융위기 원인을 제공했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을 제대로 안 하고 정부 말을 안 들어서 그
국가 경제에 큰 손실을 미쳐서 미친 그 범죄자로 현재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형도 받았고 23조 원이라는 거액의 추징금도 걸려 있고요. 예. 기본적으로는 이분들은 희생자이지 범죄자가 절대 아닙니다. 아니 평생을 그 아프리카나 그런 오지에 다니면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뛰어왔던 사람들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현재 이분들을 범죄자로 몰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위기의 희생자가 아니라 금융위기 희생자일 뿐이지 금융위기를 만든 주체가 아니다. 구조조정 안에서 국가 경제에 손실을 끼친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이신데, 근데 이제 물론 그렇다면은 대우그룹이 왜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다시 말해서 금융위기의 주체가 되고, 예. 당시 금융위기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김우중 회장께 경제 대통령을 해달라고 할 정도로 큰 신뢰를 보내고 김우중 회장을 경제정책 논쟁의 장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근데 김우중 회장께서는 기본적으로 그 당시 또 전경련 회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본인의 생각을 경제 관료들을 상대로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는데 기본적으로 금융위기 극복의 철학과 방법이 달랐습니다. 경제 관료들은 구조조정을 확실하게 해서 금융위기를 극복을 하자. IMF 처방 그대로 따르자라는 거고 김우중 회장한테서는 IMF 프로그램은 한국 경제를 더 나쁘게 하는 거다. 그 고지고대로 따르려고 하지 말고 빨리 IMF 체제를 벗어나자. 벗어나는 방법은 수출을 매년 500억 불씩 빨리빨리 해서 IMF 돈 갚고선 빨리 벗어나는 길이다 해서 기본적으로 금융위기 방법론을 놓고선 충돌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감정 대결까지 진행이 됐던 거죠. 예, 제가 볼 때는 일단 그거는 김우중 전 회장 측의 이것도 일종의 해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역사는 해석은 다 보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책을 냈던 것은 뭔가면 현재 김우중 회장은 본인의 입장을 15년 동안 한 번도 정확하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근데 그 정부 경제 관료들 측의 얘기는 15년 동안 계속 반복이 됐던 만큼 최소한 이분들의 얘기가 정확하게 무엇이고 또 어떤 근거에서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양쪽의 얘기가 균형 있게 봤을 때 어느 쪽 얘기가 더 맞는지 이런 정도는 최소한 한국 사회에서 정말 한국 경제 현대사 IMF 그게 한국 경제에서 굉장히 커다란 사건입니다.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김우중 전 회장 측 물론 신 교수님도 그렇습니다만 일종의 이것이 사실이 이렇다라는 얘기보다도 문제 제기를 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예, 문제 제기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에 있어서 서로 180도 다른 사실을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사실이 밝혀져야죠. 그래야지만 해석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제일 크게 해석이 다른 것은 대우 자동차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알려져 있거나 그런 것들은 대우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GM에게 합작을 요청해서 그 돈을 끌어들이려고 했다라는 것이 그동안 계속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대우 측에서는 그게 아니라 GM이 다급해서 특히 중국 시장을 진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우 모델이 필요했다. 그래서 GM이 다급해서 대우에게 합작을 요청을 했고 그러니까 대우 측에서는 그거야 저쪽에서 다급해서 했으니까 가격 협상만 되면 당연히 이건 되는 걸로 생각을 했다. 그런데 그것이 금융위기 와중에서 그것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 그런데 거기 진행이 되지 않은 것에는 정부 측 인사들이 대우에 대해서 계속 좋지 않게 해요. 서로 대결이 벌어진 것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던 것이었다라는 것이 대우 측의 얘기입니다. 예. 물론 여기에 대해서 강봉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절대 그런 게 아니다. 예?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문제 제기 차원에 있어서의 주장. 그래서 이제 강봉균 전 장관이나 이현재 전 총리, 경제부총리한테 공개 질문을 하신 거죠. 예. 근데
그 일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양쪽에 있어서의 해석에 따라서 여러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최소한 또 추징금은 내고서 이런 얘기를 해야지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남은 추징금이 17조 9천억 원이 넘습니다. 거의 18조 원에 가까운 돈인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추징금이라는 것은 원천무효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추징금이 정말 한국 역사에서 그 가장 포퓰리즘적인 판결의 하나라고 보는데 추징금이라는 것은 왜 매기는 겁니까? 그것은 공금을 횡령을 해서 회사 돈이건 정부 돈을 횡령을 한 사람한테 그 돈을 바로 돌려받았으면 네가 갖고 있는 다른 재산으로 내놔라 라는 것이 추징금입니다. 근데 대우는 정부에서 다 조사를 했는데도 그 돈이 대우 그룹 내에서 돌은 것이 거기에 있는 개인들이 떼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정부조차도 인정을 했고 법원도 그것을 인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벌적으로 추징금을 내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 법에서 중요한 것은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그리고 증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법원이 증거가 없는데도 추징금을 때립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왜 포퓰리즘적이라고 하냐면 그 당시에 대법원장께서 화이트 칼라 범죄를 엄중하게 다뤄라라는 그런 얘기가 나가니까 그냥 법에서 없는 것을 어떻게 법원이 증거가 없는데도 23조 원을 때렸습니다. 근데 지금 23조 원을 23조 원을 때린 근거가 국가 경제에 굉장히 커다란 그 손실을 입혔다고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들은 희생양이고 그다음에 이 국가 경제에 미쳤다는 그 손실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과다 계상됐고 지금 공적자금 다 회수되고 돈이 남았습니다. 지금 횡령만을 말씀하시는데요. 국가 경제에 미친 손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정부가 대우를 해체해서 대우자동차 같은 경우는 김우중 회장 측에서는 국가 경제적으로 210억 달러 IMF에서 빌린 돈만큼 손실이 났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따지지 않고 이 희생자들한테 당신들 그 원천적인 책임도 없는 사람, 그 횡령이라는 것도 없는 사람들한테 23조를 내리라는 것은 정말 포퓰리즘적 판결의 전형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대우가 17조 9,253억 원에 확정이 된 이유는 분식 횡령만 말씀하시는데 분식 회계, 사기 대출, 횡령 이런 그 혐의로 2006년 법원에서 징역 8년 6개월, 추징금 17조 9,253억 원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아니, 분식 회계 등등에 대해서는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횡령에 관한 부분 말씀하시는데 횡령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죠. 본인들도 횡령을 했다는 증거를 찾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징벌적으로 때린다라는 얘기만 했는데 이 추징금이라는 것은 도대체 법리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고 지금 근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도 그만큼 국가 경제 피해를 미쳤냐 했을 때 그리고 국가 경제 피해를 미치면 추징금을 그렇게 때려야 하느냐 그런 부분에서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대우 측에서도 분식회계와 사기대출에 관한 부분은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그럼요. 그건 다 인정을 했으니까 실형을 받은 거였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뭐 대한민국 법원이 또 이 공적인 제도인데 또 법원의 법원도 확실하게 어떤 입장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아니,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서 했는데 판결문에 징벌적 추징금이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횡령을 한 혐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판결을 내립니까? 자,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또 다른 우리 김대중 정부 측에서 관료를 지내셨던 분들의 입장을 나중에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요. 지금 김우중 전 회장 동남아 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모양이에요? 어떤 활동 하세요? 김 회장님께서는 지금 청년 사업가들을 키우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글로벌 YBM이라고. 그 대우 세계경영고에 계신 분들이 다 돈을 모아서 그 젊은 학생들을 1년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그 현지에 가서 어학도 배우게 시키고 어학뿐만 아니라 사업하는 배우분들은 전 세계 특히 신흥 시장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사업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업의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이 사람들을 키운 다음에 현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키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김우중 회장의 재기 얘기는 나오지만 대우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을 대우인으로 제기시키겠다는 것이 김우중 회장께서 현재 하고 있는. 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우중과의 대화의 저자시죠.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신장섭 교수였고요. 저희가 여기에 대한 반대 입장 나중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휘자 금난사입니다. 높고 낮은 금관악기와 목관악기까지 개성 있는 음들의 하모니를 만들 수 있는 건 하루하루 열심히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최고의 하모니를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30.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한 번을 아파야 꿈을 이루지. 아프지 않은 성공은 없습니다. 아픔을 겁내지 마세요. 아픈 만큼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아프라는 겁니까? 네. 아프지 마세요. 당신답게 오늘을 사세요. 오늘의 보험이 함께합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김희선 씨, 좋은 아침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 일찍 나오셨네요. 기분도 좋아 보이시고요. 오랜만에 대중교통 이용해 봤는데 생각보다 일찍 도착했네요.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면 기름값도 아끼고 건강도 챙길 수 있죠. 그래서 전 자주 지하철 타고 출근해요. 앞으로는 내 차를 두고 대중교통으로 출근해야겠어요. 일주일에 하루만 승용차를 두고 나와도 연간 30만 원의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답니다. 기름값도 아끼고 많이 걸어서 운동도 되고 일석이조네요. 대중교통 이용으로 공기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세요. 쾌청한 하늘, 유쾌한 오늘. 9월 22일은 승용차 없는 날. 이 캠페인은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청과 함께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자기관리요? 잘 먹고 잘 쉬기. 한 가지 더. 잘 마시기. 바로 터뜨려 바로 마시는 앰플음료. 내가 고르는 닥터. 늑대 닥터앤닥터. 효주 언니, 타이어 공기압이 뭐야? 효주 언니, 얼라이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왜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는 DNA 건강까지 생각할까요? 매일 유해산소가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담은 더블엑스. 항산화를 통해 DNA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80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는 쉐보레의 쿨한 자세.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8월 출고하는 구매 고객에게 최대 100만 원 특별 할인. 트랙스 올란도 캡티바 구매 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증정.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용 기자 오늘도 연결하겠습니다. 예, 요새 추신수 선수 약간 좀 슬럼프에 빠져 있는 것 같더니 결국은 팔꿈치까지 다쳤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시즌을 조기 마감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요새 야구가 굉장히 눈길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13세 미만 리틀 야구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한 우리나라 선수들 때문인데요. 요새 동네 가보시면 어린아이들 야구하는 거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축구가 이기면 동네에서 축구하고요.
야구가 이기면 동네에서 야구합니다. 참 그러니까 아이들이겠죠. 자, 경향신문 김세영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세영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추신수 선수 요새 조금 슬럼프인 것 같더니 팔꿈치 부상까지 당해서 시즌을 조기 마감했다고 그러죠? 네, 어제 텍사스 구단이 공식적으로 추신수를 15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유는 이제 팔꿈치에 뼈가 튀어나왔다. 그걸 관절경을 통해서 잘라내는 수술을 받겠다. 이런 거고요. 앞으로 2주 이내에 수술을 받는다고 해요. 근데 9월 말이면은 텍사스 경기가 끝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 시즌을 마감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 시즌 123경기에 출전해서 타율 2할 4푼 1리. 한 3할 가까이는 쳐야 되는데 좀 부족했죠. 예. 홈런 13개, 타점 40개. 홈런도 한 20홈런, 타점도 한 8, 90개, 100개 가까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성적이 많이 부진한 상태로 첫 시즌, 텍사스 첫 시즌을 끝냈습니다. 텍사스가 올해 7년간 1억 3천만 달러 아주 거금을 주고 추신수를 영입을 했는데 일단 첫 시즌은 부상 때문에 조기에 접게 됐는데요. 어쨌든 부상이 아주 심각한 부상은 아니라고. 또 텍사스가 지금 아메리칸 서부리그 꼴찌거든요. 그러니까 시즌을 사실 포기하면서 추신수 선수의 그 몸을 제대로 만들겠다는 뜻이니까요. 내년을 조금 일찍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운동하다 보면 다 슬럼프가 있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 네. 운동뿐인가요? 저도 있어요, 저도. 예. 저도 한동안 참 고생했습니다. 이 다저스 류현진 선수요. 9월 1일 날 등판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9월 1일이 이제 미국 그 LA 다저스가 샌디에이고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때 류현진 선수의 복귀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 류현진의 에이전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엉덩이 통증에서 거의 벗어났다. 충분히 쉬었고 몸 상태도 좋다. 불펜에서 어느 정도 힘을 줘 공을 던져도 문제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9월 1일 샌디에이고전 등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돈 매팅리 감독도 얼마 전에 류현진이 재활 등판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몸이 거의 다 나았음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 샌디에이고는 류현진이 아주 잘 던진 팀입니다. 올해 4차례 샌디에이고전에 출전 등판해서 3승, 평균 자책점 0.71을 기록했고요. 특히 샌디에이고 원정 패커파크에서는 2승 2경기를 뛰면서 1승의 방어율이 0.69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도 좋고 류현진 선수의 몸 상태도 괜찮고 하니까 부상자 15일자 명단이 이달 말이면 끝나니까요. 곧바로 투입돼서 포스트시즌을 대비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야구 얘기만 했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향신문 김세용 기자였습니다. 요즘 세계 곳곳에 지진 소식 여러분 많이 접하시죠? 요새 땅의 문제입니다. 사실 지진도 문제고 우리나라에선 땅이 가라앉는 싱크홀 문제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특히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한 칠레, 미국 그 서부 캘리포니아, 페루, 그리고 바로 지금 최근엔 아이슬란드에서 지금 화산 인근에서 규모 5.7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런 지진이 되풀이되면서 50년마다의 대지진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지진의 안전한 곳은 아니라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얘기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학과 황태경 교수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홍태경 교수님이시죠? 네네. 아유, 죄송합니다. 이 홍태경 교수님입니다. 제가 성을 바꿔서 부르는 큰 실수를 저질렀네요. 죄송합니다. 그 홍 교수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세요? 지금 환태평양 지진대의 활동이 유난히 활발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최근 들어서 지진이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예. 근데 이제 횟수적으로 보자면은 그리 예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일본 대지진 같은 규모 9.0이 넘는 큰 지진이 나게 되면은 여진들이 잇따라 나기 때문에 지진 발생 빈도가
그 몇 년 동안은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점차적으로 다시 안정화를 찾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과거나 현재나 지진 발생 빈도가 크게 변화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그 칠레나 그 캘리포니아나 페루에서의 강진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유난히 지금 그 환태평양 지진대 활성화가 돼서 그런 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홍태경 교수님께서. 네, 그렇습니다. 이 페루나 이 칠레 쪽에 들어가는 판이 나즈가 판이라고 하는 그 판인데요. 예. 이 판은 태평양 이 가운데 보면은 중앙해령이라고 있는 곳이 있는데 빠른 속도로 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판들이 만들어져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칠레하고 페루 쪽에 이제 접근해서 충돌하게 되거든요.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일본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이제 또 충돌해서 또 다른 지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요. 이곳에서는 판들이 1년이면 한 10cm가 되는 빠른 속도로 판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판들이 이동을 해서 충돌을 하면서 또 큰 지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이 이동하는 곳을 따라서 그간의 지진들이 많이 발생했고 앞으로도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태평양판은 1년이면 10cm씩 일본과 충돌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열도 동쪽으로는 많은 힘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가 그 2011년도에 발생했던 동일본 대지진 같은 경우도 이런 힘들이 그 천년 정도 쌓여서 발생한 지진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1000년. 예,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그 동경 앞바다 지역이 난카이 해구라고 해서 또 다른 위험 지구인데요. 이곳은 이제 태평양판이 아니라 필리핀판이라고 하는 또 다른 판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100년, 200년 주기로 또 큰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지진 가운데 일부는 동경 바로 아래서 지진이 발생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곳에서 큰 지진이 또 다른 규모 8.0이 넘는 큰 지진들이 발생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0이 넘는. 근데요, 문제는 일본이 이렇게 불안하면 우리나라 가까이 붙어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게 또 영향받는 거 아니냐. 이 걱정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판의 안쪽에 있는 이제 판 내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예. 일본처럼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 힘이 쌓이고 있는 형국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이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그때 발생했던 막대한 힘들이 한반도로 흘러들었고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한반도에서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예.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수년 동안 또 지속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 역사 기록을 보게 되면 한반도에서는 규모 7.0 정도 되는 지진이 발생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 지진은 물론 규모 8.0이나 9.0에 비하면은 굉장히 작은 규모의 지진일지 모르지만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깊이가 얕기 때문에 지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도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 진도가 조금 적더라도 영향은 클 수가 있다 이 말씀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규모라는 것은 그 에너지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깊이가 깊은 곳에서 발생한 지진은 지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발생하는 지진들이 한 10km에서 15km 사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거의 그 감소하지 않은 상태로 지표를 이제 충격을 주게 되고 그로 인해서 지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주 가까운 예로는 우리가 이제 IT 지진이 2010년 그렇죠. 10년에 발생했는데 당시 지진 규모가 7.0이었는데 사람들이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글쎄요. 사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규모 7.0도 굉장히 무서운 지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은 5 정도 되는 지진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상당한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역대 이제 그 지진 기록들을 쭉 보게 되면 사람들을 많이 그 피해를 입힌 또 사람의 인명피해가 많았던 지진들을 보면 다 판내 환경에서 발생했던 지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지진들은 규모가 7.0 뭐 이런 지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진들이 발생을 해서 바로 지표에 충격을 주기 때문에 또 그런 지역은 사람들도 많이 살거든요. 이 판 안쪽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도 도시들도 많고 해서 또 사람들도 많이 살기 때문에 피가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거 대비를 잘해야 되는데. 근데 홍 교수님, 50년 주기설은 맞는 겁니까? 네, 이 50년 주기설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된 계기가요. 우리가 지진 관측이 이제 있었던 게 1900년 이후입니다. 1900년 이후부터 지진계를 활용을 해서 지진의 규모가 이제 측정이 되고 위치가 이제 파악이 됐거든요. 이 기록을 보게 되면은 규모 8.5 이상이 넘는 지진이 전체 16번이 발생했습니다. 1900년부터 지금까지. 근데 이 가운데
7번이나 되는 많은 숫자, 거의 절반이 되는 지진들이 1950년대, 60년대 집중돼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동안 쭉 없다가 2004년 12월 26일 수마트라 대지진,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했던 대지진 이후로 5번 연거푸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인터벌이 한 50년도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50년에 한 번씩 약 20년간 집중적으로 지진이 발생한다라는 관측 결과에 기반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관측 결과가 지난 100년 정도밖에 결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추론을 하기에는 미약한 자료라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거라도 바탕을 해서 파악을 한다면 50년 정도 되는 주기를 가졌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요. 지금 아이슬란드요. 여기에서 화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그러는데 이거 지금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다간 그러니까 그 화산 근처니까 얼음도 녹고 더 큰 피해가 딴 데 전파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북대서양 중앙해령이라고 해서 또 다른 그 판이 만들어지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또 지구 내부에서 많은 열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열점이라고 하는데 지구 내부에서 많은 열규둥이 올라오고 그 열규둥이 지표를 뚫고 바로 화산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화산은 많은 열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고지대인데다가 그다음에 유도도 비교적 높은 곳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고산지대에서는 이 빙하가 있습니다. 만년 빙하가 있는데 화산이 폭발할 때마다 많은 열이 발생해서 이 그 빙하들이 이제 녹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빙하가 녹게 되면은 이 고지대에 있던 토속류 같은 것들이 이 물과 섞여가지고 아래쪽으로 흘러내리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지역에 굉장히 많은 이류라고 해서 진흙류거든요. 이 진흙류들이 흐르게 돼서 마을을 덮치고 큰 피해를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폭발 자체도 무섭지만 이런 토속류가 이제 굉장히 큰 피해로 연결되는 것이 여러 이제 화산에서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군요. 참.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진짜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지진 대비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학부 홍태경 교수였습니다. 허규현 위원님은 LTE 데이트도 많이 쓰시겠어요? 한국, 미국, 일본 경기까지 하루에 10시간 이상 넘게 보죠. 그럼 요금이 이게 그건 걱정 없어요. 데이터 요금 걱정 없는 LTE8 무한대 요금제. 요금제도 역시 U+. Follow me, U+, LTE8.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난 무엇을 위해 사는가 고민돼요. 어쩜 좋죠? 참된 나를 찾고 싶은 C3 타입이군요. 인생의 온갖 번뇌를 다스리기 위해 양곤 417을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미얀마로. 대한항공 미얀마 양곤 메이루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써보지도 못한 내 카드 포인트가 다음 달이면 사라진다니 아깝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다. 포인트 유효 기간을 평생으로 바꾸다. 와, 롯데카드 포인트 유효기간 폐지? 좋은데? 듣다, 바꾸다, 롯데카드. 롯데카드 포인트에 한해 11월 1일 시행 예정.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미안해 너를 두고 여기 시려가 가지마. 한 번 떠난 시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스마트 시대. 눈의 피로. 시력 강퇴엔 눈에는 눈약. 토비콤 S.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3부에서는 정치 문제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금 단식 중이신 분이죠.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 연결해서 앞으로 세월호 전국 해법은 없는지, 그리고 그 해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한번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 2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뒤 8시 10분 뉴스 들으시고요.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